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요즘 기아 실적이 정말 놀랍죠. 매년 사상 최다 판매 신기록, 역대 최다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재작년이었죠. 2023년에 이 308만 5,771대를 팔면서 사상 최다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그 기록이 작년에 또 깨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308만 9,300대를 팔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올해도 지금 상반기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6개월 동안에 158만 7,161대를 팔면서 또다시 상반기 최다 판매 실적을 새로 썼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아가 어떻게 이렇게 저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기아의 역사를 바꾼 전환점, 티핑 포인트 5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1944년에 경성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영등포에 설립됐습니다. 이 창업주는 김철호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철호 회장은 원래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진짜 맨주먹부터 시작해서 사업체를 일궈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공사장 막노동에서 시작해서 일본인 작업반장 눈에 들어서 철공소 견습공이 됐고요. 이 300명 이상의 직원을 갖춘 제법 큰 규모의 회사 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철호 회장은 볼트, 너트 생산, 그리고 자전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1944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자전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경성전공을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국산차 회사들 현대차, KGM, 르노코리아, 한국GM 이 중에서는 단순히 역사로만 따지면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업은 KGM이 1954년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부터 해서 가장 오래 해오고 있지만 이 자동차와 관계없이 누가 가장 오래 사업을 했느냐라고 보면 기아가 가장 오래됐죠. 아무튼 최초의 기아, 이 경성전공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던 1952년 이름을 기아 산업으로 바꿨고요. 최초의 국산 자전거인 이 삼천리호를 출시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삼천리 자전거 맞습니다. 바로 그 삼천리 자전거의 시작이 기아죠. 물론 나중에 이 1979년에 삼천리 자전거가 기아 산업에서 분사를 하면서부터는 서로 남남이 됐지만요. 전쟁이 끝나고 기아는 서울로 돌아와서 일본 혼다, 마쓰다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오토바이와 3륜차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이런 본격적인 차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회사가 부도나 버립니다. 1961년에 완전히 부도가 나서 은행 관리도 받고 전체 사원의 절반인 200명이 회사를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와, 이대로 망하나 했는데 당시에 이 김철호 회장이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1962년에 기아 혼다 C100을 라이센스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국내 생산 오토바이였는데요. 이 오토바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그 오토바이, 혼다 슈퍼커브입니다. 이 슈퍼커브를 국내에서 최초로 라이센스 생산했던 게 기아였죠. 여담이지만 이 슈퍼커브는 이후에 대리미 라이센스 생산을 이어받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T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C100을 기아가 생산 판매하면서 회사가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마쓰다의 3륜차 K360을 생산 판매하면서 다시 회사가 정상화되게 되죠. 이 퇴사했던 직원들도 다시 불러 모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때 마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공업보호법이라는 걸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공업보호법의 내용을 보면요, 이 외국 완성차 수입을 제한한다라는 내용, 기술은 제휴하되 이 외국 자동차 회사와 합작은 안 된다는 내용, 근대적인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제대로 된 공장 만들어서 직접 만든 차 팔아 라는 거였죠. 아무튼 기아는 그렇게 1973년에 지금의 광명시 소아리에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카니발, EV3, EV4, EV9 같은 핵심 차종을 만드는 그 오토랜드 광명이죠. 당시에는 국내 최초의 일괄 생산체제 종합자동차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엔진, 차체 등등 이 자동차 부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생산부터 조립, 최종 완성까지 이 하나의 공장에서 다 일괄로 처리하는 공장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역사에서 이 소아리 공장은 아주 중요한 공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여기서 역사적인 기아의 첫 승용차 브리사를 내놓게 됩니다. 브리사는 사실은 일본에서 팔던 마쓰다 파밀리아라는 차를 살짝 바꾼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쓰다 파밀리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그 유명한 조르제토 주지아로입니다. 현대 포니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로 국내에 더 잘 알려져 있죠. 우연하게도 이 현대기아의 시작이 되는 자동차를 모두 같은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겁니다. 어쨌든 이 브리사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한동안 이 국내 승용차 시장 판매의 절반 이상이 브리사였다고 하죠. 이렇게 소아리 공장 그리고 브리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아는 자전거 3륜차 메이커에서 자동차 메이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기아그룹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실 기아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외부 충격 이전부터 내부적으로는 골마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아그룹은 자동차 사업을 중심으로 철강, 전자, 건설, 금융 등등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이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당시 그룹의 막대한 족쇄를 기록한 이 기아 특수광에 경영하는 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기아 특수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990년대 초 김선홍 당시 기아그룹 회장은 이 자동차 생산의 핵심 소재인 특수광을 직접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공급망도 안정되고 품질도 높아진다 라는 이 수직 계열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등등 이 핵심 부품이 다 특수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이 특수광을 내재화하는 건 모든 이 자동차 메이커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아는 1994년에 매물로 나온 산미 특수광을 인수해서 기아 특수광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수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아는 이 산미 특수광을 인수하기 위해서 당시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산미특수광이라는 회사는 애초에 심각한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이 설비도 노후화되고 누적된 부채도 엄청난 기업이었죠. 기아도 산미특수광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이 김선홍 회장의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점들은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기아는 산미특수광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수 이후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아 특수광은 기대했던 이런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이 기아그룹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죠. 애초에 설비가 노후화됐던 걸 제대로 된 장비로 바꿔야 되니까 요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했고요. 이 기아 특수광의 적자를 메우고 운영 자금을 대기 위해서 기아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이 현금 창출원이었던 기아자동차의 자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당시에 신차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이 부실 계열사 기아 특수광을 연명시키는 데에 이 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기아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건 당시 재벌들의 관행이었던 상호 지급 보증 제도였습니다. 이 상호 지급 보증은 뭐냐? A 계열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B, C 계열사가 만약에 A가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보증을 서주는 제도예요. 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아 특수광이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 빚의 상당 부분을 기아자동차가 지급 보증을 서고 있었죠. 결국 이 기아 특수광이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채권단은 보증을 선 기아자동차에게 이 기아 특수광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는 이 자체 부채뿐만 아니라 이 기아 특수광의 천문학적인 빚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이 기아자동차 자체는 나름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고요. 여기에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게 되니까 결국 1997년 7월 기아자동차는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유예 협약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아그룹도 나름 자구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요. 결국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1997년 10월에 법정 관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 경영진은 퇴진하게 되고요. 정부랑 채권단 주도로 이 기아차의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국제 입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1998년 기아자동차 인수전은 현대차, 대우차, 삼성차, 미국 포드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당시 기아차의 새 주인을 찾는 이 국채 입찰이 시작됐을 때 이 시장과 정부가 원하던 이 가장 유력하게 생각했던 후보는 미국 포드였습니다. 지금 포드는 미국에서나 잘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포드라면 세계 2위 규모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막대한 자본, 선진 경영, 선진 기술 이 세 박자를 갖춘 회사라고 생각했죠. 이 포드라면 이 기아차를 회생시킬 수 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카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는 협상 테이블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어요. 이 7조 원 이상
이상 부채 탕감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자동차 등등 모든 계열사에 대해서 완전한 경영권을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기아차의 직원을 완전히 고용 승계를 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 슬슬 회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망하기 직전이라도 그렇지 어쩜 이러냐 라면서 국내 여론은 완전 반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채권단도 이런 포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포드는 1998년 8월 본입차를 앞두고 인수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후보가 사라지면서 기아차 인수전은 현대, 대우, 삼성이라는 국내 재벌들의 3파전으로 재편됐어요. 정부는 현대, 대우, 삼성을 대상으로 1차, 2차 국제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유찰이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힘들 텐데 여기에 기아차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다 떠안는다는 게 너무 부담이었던 거죠. 결국 두 차례 유찰 끝에 삼성은 인수 의사를 철회를 했고요. 1998년 10월에 3차 입찰에서 현대차, 대우차가 격돌하게 됩니다. 이 대우차 같은 경우는 당시 현대차보다 훨씬 더 높은 인수가를 제시를 하면서 기아차를 대우차랑 합병해서 이 하나의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현대차는 대우차보다 인수가는 낮게 제시했죠. 대신 기아를 합병하지 않고 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존속시키면서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차를 만들 때 플랫폼도 공유하고 엔진 부품도 공유할 거지만 기아는 어쨌든 다른 브랜드니까 현대차랑 계속 경쟁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독과점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우차랑 기아차가 합쳐져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현대차는 기아차를 독자적인 브랜드로 놔둔다고 했으니까 이 독과점 이슈에서 좀 자유로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해서 다른 브랜드로 경쟁한다고 하니까 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아차를 가장 안정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건 현대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98년 10월에 현대차는 부채 7조 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기아차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면서도 이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에서는 차별화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기아는 과거의 부실 기업 이미지를 벗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죠. 기아는 현대차에 인수된 뒤 품질과 성능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들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당시 기아가 주력으로 팔던 차들을 보면요, 뭐 세라토, 옵티마, 오피러스,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들이었습니다. 이 차들을 모아놓고 디자인을 보면 차마다 디자인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기아 차들은 그저 현대차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조금 더 저렴한 차 정도로 인식이 됐고요. 그때 기아 차들은 확실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브랜드는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기아차 사장이었던 정의선 회장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 품질을 넘어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경영의 핵심에 바로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TT, 골프, 뉴비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떨친 이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죠. 이 피터 슈라이어는 기아에 부임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멀리서도 한눈에 기아 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드의 얼굴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기아 디자인의 상징이 된 호랑이 코 그릴이죠. 이 호랑이 코 그릴은 단순히 멋진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아차의 모든 라인업을 관통하는 일관된 패밀리룩의 시작점이었고요. 기존보다 강렬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이 기아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피터 슈라이어는 이 호랑이 코 그릴과 이 직선의 단순함이라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디자인 혁신은 컨셉트카부터 양산차까지 모두에 적용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8년 소울이 그 시작이었죠. 이 소울은 디자인 기아의 서막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와,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이었죠. 뭔가 기존의 분류법으로는 정의하기 힘든 이 박스형 디자인을 갖춘 차였는데 진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젊고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이런 재밌는 디자인은 이 당시 전 세계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이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휩쓸면서 기아의 디자인 역량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다음 충격은 누가 뭐래도 2010년에 나온 K5일 겁니다.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디자인 기아의 활용 점정이자 진정한 티핑 포인트였어요. 이 세단에 맞게 세련되게 들어간 이 호랑이코 그릴부터 이 날렵한 쿠페 형태의 실루엣에 완벽에 가까운 이 비례감까지. 야, 이때 K5는 그냥 신차가 아니었어요. 이 국산차 디자인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은 그런 신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K5는 출시 직후에 계약이 폭주하면서 이 형님격인 이 소나타의 판매량을 수개월 동안 앞지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사고 싶은 차라는 인식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각인시켰죠. 2006년 피터 슈라이어의 영입. 피터 슈라이어가 주도한 디자인 혁신은 이 정체성 없이 표류하던 기아에 호랑이코라는 명확한 얼굴과 디자인이라는 강력한 심장을 달아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런 디자인 혁신은 기아를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켰고요. 기아가 오늘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우뚝 서게 한 가장 큰 동력이 됐습니다. 네, 피터 슈라이어 영입 이후 기아차는 정말 좋은 디자인의 차들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울, K5 놀라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팅어가 최고였습니다. 스팅어 디자인은 전체적인 이 비율부터 이 세세한 디자인 요소들까지 빠짐없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스팅어는 처음 출시된 지 한 8년 정도 된 자동차인데 아직도 도로에서 보면 한 번씩 쳐다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 수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게 디자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차에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고죠. 그래도 이 국내 시장에는 이 후륜구동을 형성한 이런 전용 로고를 부착했는데 이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는 이 타원형 기아 로고를 그대로 붙여서 수출했어요. 야,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였죠. 이 스팅어뿐만 아니라 당시 기아차들의 이 기아 로고만 떼면 수입차 뺨친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합성하고 그랬죠. K5에 기아 로고를 떼고 켈로그 로고를 붙였더니 야, 이거 차가 때깔이 확 달라지네.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네 차가. 이런 밈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기아차 내부에서는 진짜 브랜드 자체를 풀체인지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결국 2021년 1월 6일 기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1994년부터 27년간 사용하던 이 타원형 로고를 버리고 지금 사용하는 이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킨이냐 질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5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보면 이때 로고를 바꾸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전 로고 대비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이 로고 같은 경우는 균형, 리듬, 상승의 이 세 가지 디자인 컨셉트를 담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슬로건도 Power to Surprise에서 Movement that Inspires, 이 영감을 주는 움직임으로 바꾸고 사명도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바꾸면서 이제 기아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기아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는 그런 브랜드로 나아가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는 동시에 이 플랜 S라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S는 Shift S입니다. 이 전환한다는 거죠. 전환 첫째, 이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 기아는 당연히 내연기관차를 팔던 회사였습니다. 뭐 니로 말고는 전기차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 사업 체제 전체를 전기차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차 몇 개를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어떤가? 정말 그랬죠. 이 EV6를 시작으로 EV9, EV3, EV4, EV5, 니로 EV, 레이브까지 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놨고요. 특히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많은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놓으면서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기아만큼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그 약속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네, 전환 둘째,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서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등 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잘 달성됐나? 애매하죠. 특히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테슬라라든지 신생 중국 회사들 대비해서 제대로 보여준 게 그다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 2021년 사명부터 로고까지 모든 걸 바꾼 결정,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약속 꽤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아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 기아의 역사를 바꾼 티핑 포인트로서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아의 역사를 바꾼 5가지 전환점, 티핑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기아는 이 5번의 티핑 포인트를 성공적으로 거치면서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저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아는 또 새로운 티핑 포인트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티핑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아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살짝 예측해보자면 PBV가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래 PBV라는 건 기아에서 퍼포즈 빌트 비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 목적, 뭐 배송이면 배송, 호출 서비스면 호출 서비스, 이런 목적에 맞게 설계된 차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작년에 살짝 바꿨죠. 이제는 플랫폼 비욘드 비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이 차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2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맞춤형 공간입니다. 이 차량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 차량의 형태라든지 실내 공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낮에는 이동식 카페로 쓰다가 저녁에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로 쓰다가 주말에는 캠페인카로 쓰다가 이런 변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 차 사용자는 굳이 여러 대의 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기존이었으면 뭐 봉고 한 대, 카니발 하이 리무진 한 대 이렇게 사야 될 거를 이 PB5 같은 차 한 대만 사서 쓰면 되니까 이건 엄청난 혁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번째 특징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의 기능, 성능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제어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CCLC 같은 현대기아 시스템은 OTA 업데이트가 된다고는 했지만 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말고는 뭐 그다지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없었죠. 그런데 앞으로 기아가 출시할 PBV들은 스스로 가속 성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든지 뭐 최신 ADAS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된다든지 뭐 리콜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자동차가 운전자의 습관이라든지 선호도, 스케줄 같은 걸 학습해서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할 겁니다. 뭐 자주 가는 목적지를 미리 안내하고요. 평소 듣는 음악이나 뭐 실내 온도 같은 것도 설정해 주겠죠. 이 물류용 PBV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배송 경로를 스스로 찾을 거고요. 호출 서비스용 PBV는 탑승자의 성향에 맞춰서 실내 환경, 인포테인먼트를 자동으로 변경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아의 이 다음 티핑 포인트는 이 이지수압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한 이 PBV 하드웨어를 고도로 지능화된 SDV 플랫폼하고 결합해서 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현실화됐을 때 기아는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 사람의 이동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이 새로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